왜 내가 이 상황에 의지를 하느냐? 나라의 장래가 너무나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얻기에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걸 인정합니다. 카리스마도 있고 또 오랜 정치 경력도 있고 또 민주당이나 우리 당에서 혼란을 수습해본 142명에 대해서 전부 전화를 전수 돌렸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습니다. 네, 4.15 총선 이후 여야 모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논란 끝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닥을 잡았지만 당내에서 반발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 역시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총선 이후의 전국 이슈 분석, 유영화 한국외대 조빙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 교수님, 먼저 통합당 얘기를 좀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위원회, 네. 국회의원하고 뭐 당협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네.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기구인데요. 그걸 열어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 이제 하는 쪽으로 이 계획이 세워졌었는데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통합당이 이제 대안부재론에 시달렸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어떻게 혁신하고 제대로 좀 제자리로 갈 것이냐라는 것 속에서 이제 김종인이라는 카드를 이제 그 대부분 상당수가 동의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고 상당한 권한을 주자 이렇게 아마 대부분 다 동의를 했던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뭘 건드렸냐면 대권을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17년도에 나왔던 대권 주자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40대의 경제 전문가를 자기가 양성해서 대권 후보로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홍준표 이번에 당선자하고 또 유승민 측에서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40대 경제 전문가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대권 주자의 반열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리 김종인 위원장이 기술사라 그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건 뭐냐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당권과 대권까지 뭐 본인이 나가든 안 가든 그건 뭐 그때 문제고 대권까지 다 거머쥐겠다라는 부분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하니까 기존의 잠룡들이 상당한 반발을 일으키면서 이 전국위원회 추인이 그리고 당 내부가 상당히 혼란 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상당히 그 강하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이제 반발하는 그런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무슨 뭐 사건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뭐 실제로 이제 개인에 관련된 문제와 당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8번의 비대위 체제가 있었습니다. 다 실패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지는 비대위는 이제 공천권이라고 하는 전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밀어나갈 수가 있겠지만 뭐 선거 패배에 의해 비대위원장이라는 거는 엄격하게 따지면은 그렇게 큰 권한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 당직 임명하고 그리고 당협위원장 좀 바꾸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요. 다만 정책적 어젠다를 가지고 충돌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권에 대한 문제보다도 이제 기간에 대한 문제가 아마 나름대로 쟁점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수습은 어떻게 하냐면 차기 당대표가 결정될 때까지만 이제 비대위를 한다고 하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수습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져간다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대표도 처음에는 김종인 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권과 관련된 문제에서 충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면에서
이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권 후보는 특정한 인물이 선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2022년도 3월 9일 날 대권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으로 들어와서 그 당이 미래통합당으로 계속될지 아니면 당을 해체하는 수준까지 가서 뭐 정말 바깥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고 거기서 자유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선정되는 방향으로 가면은 아무런 작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풀이 굉장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심한 경우는 뭐 안철수 전 대표도 큰 울타리 속에서 들어오는데 내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난 2002년도 국민참여경선제 기억하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2월 달에 제주도가 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경선을 통해서 아주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2022년도 대권을 향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야 된다. 당의 대표가 정권을 흐르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대통령 후보를 선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여권과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돼야 되는데 특정한 후보를 뭐 예를 들어 낙점을 한다든지 특정한 후보가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거는 과거의 문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 속에서의 충돌은 제가 볼 때 조금씩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당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대권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간에 당을 수습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권에 대한 문제로 가져가는 것이 수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아마 촉발시키게 됐던 것 같은데 70년대생의 경제 전문가를 대선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 또는 지난번 대선에 나왔던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다 끝났는데 뭘 또 나오느냐 이제 뭐 이런 언급들이 좀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거죠. 제가 말씀드린 오늘 아침에 거는 이제 그런 인터뷰가 공개됐죠. 국민이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검증을 하냐면 국민이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크게 더 넓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뭐 70년생 뭐 경제 전문가도 당연히 들어와서 자 미국 같은 경우 한번 보실까요? 92년도에 당시에 클린턴은 무명의 알칸소 주지사였지만은 결국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바마 상원의원 된 지 2년 만에 결국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어요. 트럼프는 1%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도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시간을 갖고 국민들이 검증을 해서 최적이라고 판단된 사람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완전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 후보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런 불편한 그런 그 논쟁은 이제 더 이상 당으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수습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 28일 뭐 심재철 대표 권한 대행은 예정대로 전국위를 강행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예정대로 열릴까요? 열리면은 통과가 될까요? 이런 지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 대권 후보 경선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열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맡는다면 참 좋은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정권을 달라가라. 그렇지만 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당권과 대권을 거머쥐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단 말이죠. 또 하나 문제는 이쪽에 대권 잠룡들이란 분들이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어떤 지금의 입지에 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준표 지금 뭐 아직은 복당이 전 안 돼 있죠. 전 대표 뭐 복당한다 그러면 누가 예를 들면 당권을 주면서 자기가 뭐 미래통합당을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유승민이라는 사람도 있고 김태호 이번에 뭐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권력의 충돌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충돌 지점에서 김종인이라는 카드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재철 권한대행이라는 사람들은 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면 당이 또 난리가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종인으로 가자 뭐 그런 건데
뭐 중재안이 나오긴 나오겠죠. 뭐 기간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긴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답은 저는 전당대회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당원들이 당대표를 선출하게 해서 그럼 전당대회를 열게 되면은 당연히 미래통합당이 왜 참패했느냐, 왜 패배했느냐 이런 논란이 전당대회장에서 격렬하게 토론이 붙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그러면 시시비비 옥석이 갈아질 테고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당원들의 투표를 통한 경쟁을 통해서 당 대표가 정해지면 그 당 대표가 예를 들면 향후에 대권 문제라든가 뭐 대선이라든가 당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이제 민주적으로 당이 움직여 나가는 것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통합당에서는 그거에 대한 자발적 동력이 지금 없는 거죠. 없으니까 김종인이라는 인물에게 의탁하는 건데 네.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전국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상당히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민주당은 5월 7일에 원내대표 경선이 네. 예정이 돼 있고 또 8월인가요? 전당대회도 일단은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지금 전해철 의원 예. 그리고 김태년 예. 그다음에 정성호 그다음에 윤호중 사무총장 이 네 사람 정도가 거론되는 것 같아요. 예. 당대표에는 지금 이제 홍영표 그다음에 뭐 송영길 뭐 이런 분들이 쭉 이제 우원식 거론되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 지금 민주당 이제 그 밑에서 나오는 얘기도 뭐냐면 결국은 이제 지금 다 친문입니다. 지금 범친문으로 다 이제 구성돼 있죠. 그런데 거기서 주류와 비주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주류가 당권을 장악하느냐, 아니면 예를 들면 주류가 아닌 뭐 비주류라든가 이쪽에서 당권을 장악하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원내대표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서 나올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당권을 장악하는 그룹이라든가 인물 측근들이 결국은 대권을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대권에 대한 뭐 조직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권 후보 경선의 룰도 사실상 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아주 수면으로 오르지 않았지만 이 원내대표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서 이러한 부분들 대권으로 가는 당내의 계파들 간의 치열한 쟁투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이 아직은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권은 우리 거 아니야. 이러한 잘못된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 경선이나 원내대표나 당대표도 이번 코로나19로 사실상 지지를 국민들이 상당히 절대적으로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아우르는 당내도 아울 뿐만 아니라 야당도 아우르고 국민 전체를 아울 수 있는 이러한 지도부가 탄생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대권 가도에 유리한 측면을 가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은 뭐이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 당대표 선출 과정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핵심은요. 원내대표 경선과 당대표 경선의 고리는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라고 좀 봐요.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가 예를 들어서 당대표 경선에 나온다. 지금 뭐 당원 단계에 의하면 당권 분리에 의해서 내년 3월까지 당대표, 그러니까 차기 대권 후보 같은 경우는 내년 3월까지니까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가 나와서 당선된다 한다 하더라도 7개월밖에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과연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뭐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보면은 물론 지금 얘기한 이인영 지금 원내대표는 친문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180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어 갈 수 있는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는 아주 굉장히 그 친문 성향이 강한 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고민은 이낙연 전 총리가 과연 7개월 동안 당대표를 맡아서 출마할 수 있느냐 여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추대 분위기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굳이 차기 대권 후보가 이 상황 속에서 꼭 당대표를 가야 되느냐라는 고민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뭐 본인이 저기는 출마하지 않고 자신과 같이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이낙연 총리랑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할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력 속성상 아마 이낙연 전 총리의 고민도 굉장히 깊어질 거라고 봅니다. 개인은 이후에 어떻든 간에 당내에 자기 확고한 세력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총선 과정 속에서 후원회장도 맡았다 하지만 그래서 당대표를 7개월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낙연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당대표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차기 대선으로 가고 싶어하는 유혹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지금 얘기하는 친문 세력과 어떤 조화를 이뤄낼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아마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예. 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충돌하는 지점이 좀 있으면 생길 거라고 저는 예상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호남 대망론이라는 얘기가 실제로 이낙연 측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당내에서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충돌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민주당의 향로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측 입장에서는 그거죠. 당대표 경선을 만약 당대표 경선을 나가게 되면 지금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될 확률이 상당히 큰 거죠, 실제로. 그런데 당대표가 됐을 때 과연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가져갈 수 있겠냐라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7개월밖에 못한단 말이죠. 당원당 교상 1년 전에는 대표 지금 못하기 때문에.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당대표를 2년 한 다음에 했지만 상당히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텀이. 그럼 당대표를 하면서 독자적인 대선 후보라는 것은 독자적인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칼날을 보이고 뭔가 이 뭐 민주당 지지자층들뿐만 아니라 다른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보수층들에게 또 자기 목소리를 내야 지지율이 계속해서 유지된단 말이죠. 과연 그런 부분이 가능하냐라는 측면이 아마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 고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지점에서는 지금 이제 김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낙연 전 총리가 당내 기반이 지금 굳건하지 않단 말이죠. 뭐 전남지사장 물론 이제 국회의원 다선을 했지만 전남지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나중 경선을 나가는데 조직 기반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문제가 생긴 거죠.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하고 상당히 호흡이 맞지 않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당권을 장악하니까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 봤을 때는 당내 경선에서 상당히 불리한 지점을 갈 수밖에 없고 조직 기반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대표가 되면 기반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하느냐. 이러한 부분으로 아마 이낙연 전 총리 쪽의 사람들은 지금 고민을 하시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8월이니까 좀 시간은 좀 남아 있죠. 그래서 원내대표 경선이 5월 7일이니까 아마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서 이제 그 원내대표 경선은 이제 그 저기 어디죠? 더불어시민당 사람들은 안 합니다. 163명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추이를 보겠죠. 이제 그 초선 의원들이 어떠한 향배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서서히 결정하지 않겠냐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이제 민주당에서 상당히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궁이 생기고 예를 들면 권력욕으로 자꾸만 비춰지게 되면은 과거 전례가 좋지 않은 전례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가 민주당의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때 아마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할 텐데요. 이게 거대 여당 180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나온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대등한 관계가 된다면 여야 간에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지만 이거는 뭐 싸움이 될 수 없는 구도 속에서 오히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전혀 다르게 나름대로 협조도 하고 협치도 하고 하면서 새로운 정치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로 이거 이낙연 대표가 되다 보니까 과거의 정치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물론 이제 부정적인 거는 이제 당대표 경선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여전히 당을 어느 정도는 자신의 기반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총선 끝나자마자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뭐 거듭 뭐 사과도 하고 민주당 이제 뭐 일정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이 좀 늦는 것 같아요. 예. 24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거돈 전 시장이 인정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런 자기 부하 직원에 대해서 성추행적을 했다. 그것이 이제 범죄 혐의나 이런 부분들은 뭐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예. 하여튼간에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럼 바로 제명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좀 이걸 늦췄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27일 날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예, 성원이 안 됐다 이렇게 네, 해서 근데 좀 그 줬어요. 부분에 예. 대해서 윤 총장이 설명을 했는데 좀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각인이 안 됐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명입니다. 제명 예. 외에는 없죠. 그리고 좀 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지점을 좀 놓쳐서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그 미투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추미애 당시 대표였는데 예. 심야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2시간 만에 제명을 해버렸어요. 쫙. 근데 그때 보면은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미칠 영향 문제 때문에 아마 빨리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그런 점들이 좀 늦는데 좀 이완돼 있는 겁니다. 당이. 이 사건이 어떤 거라는 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좀 더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야의 지금 이 문제 이제 공방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거지 사퇴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발생한 것이 이제 7일에 이제 발생을 네. 했기 때문에 총선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총선 이후에 불거진 것이 이제 시점은 어떤 조율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분명하게 그 피해를 본 여성분이 그거는 아니다. 네. 정치적인 뭐 협의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놀라운 거는 이렇게 완벽하게 이 선거 일주일 전에 나왔는 거를 과연 아무도 몰랐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잠깐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철저하게 뭐 비밀에 붙였다고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공증까지 받은 부분이 있는 것도 포함해서 그러면서 봤을 때 하여튼 야당으로서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사후에 대한 문제죠. 뭐 제명하고 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좀 정직하다고 한다면 아는 시점과 관련돼서도 정말 지금 민주당은 제가 몰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다. 그래야지 의혹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뭐 제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당원 당규 따라서 결국은 내년도 4월 달에 있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우리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오거돈 시장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당선자 중에서도요. 네. 이 성 비하 발언으로 문제가 되는 당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거와 이게 거짓말 논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 부분은 과감하게 좀 더 당 차원에서 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 문제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보십시오. 2018년 안희정 전 지사 사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 경남, 울산 전부 다 지금 광역단체장들이 기소되고 어떤 데 재판 중이고 지금 사퇴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그냥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사과로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요.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담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른바 이제 부울경 지역의 단체장들이 지금 다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이제 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민단체가 그 고발을 네.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민심 위반이 우려되는 상황에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그 전향적인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경 시도지사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정치적인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내년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요 잔여임기가 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180석이란 거대 여당이 됐는데
대선이라는 문제가 2년 뒤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자꾸 극복하고 특히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국민적 통합을 만들어 나가야 향후 대선도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럴 경우에 내년 4월에 벌어진 보궐선거에서 1년 남은 보궐선거에 진짜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어차피 그 다음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방선거는 대선과 함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PK 지역이라는 곳이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나 향후 대선 가도에서 중요하지만은 이번에 있어서는 벌써부터 후보부터 거론되고 이런 부분들은 결코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요. 내년 그 보궐선거에 뭐 후보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지금 거대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행배라든가 향후 대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점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재난지원금 네.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추경안이 이제 처리가 되는 걸 전제로 5월 13일부터 이제 전 국민에게 이제 지급하겠다 이제 이런 일정이 전반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뭐 지금 뭐 데드라인을 29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4월 다음 주 29일 날, 29일. 예. 29일 날 이제 본회의를 통과되면 지금 이제 단계별로 지금 이제 지급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초생활수급 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대상자부터 현금으로 주죠. 예. 지급을 하고 그 예. 추후에 5월 11일 이후서부터는 이제 일정에 따라서 가게끔 돼 있는데요. 예. 몇 가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벌써 이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는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70%냐 100%냐를 가지고 굉장한 논쟁이 있었고 오락가락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5월 15일까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임시국회가 끝나게 되면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의 긴급재난지원권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다시 한번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좀 있다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대통령이 권한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예. 중요한 것을 여야가 합의 없이 그냥 뭐 일방적으로 한다는 부분들도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부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이 시급한 거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재정 건전성 문제라든지 국채를 발행했을 때 차후에 더 나아가서 이 정책이 효과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이걸 자꾸만 야당에다가 모든 것을 그 당신이 마지막 최종 결정하라 이런 자세는 저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결국은 정부 여당이 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남은 기간이라도 빨리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볼 수 있게끔 만나서 토론하고 그리고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뭐 이제 다음 주에 좀 그 막판 타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예. 예결위원장이 김재원 의원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뭐 또 저거 동의 받아와라 하는 사람이 김재원 의원이에요. 현재 예결위원장이에요. 근데 국회에서 예결이 심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국회에서 심사하라고 본회의 통과하려면 예결위에서 심사가 안 되면 이건 되질 않는단 말이죠. 예. 김재원 위원장이 이거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와라. 물론 조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좀 수그러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100만 원 아니 뭐 하여튼 뭐 얼마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해서 직접적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인데 선거가 끝나면 나오겠지라고 기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건 간절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저는 김재원 위원장이 모르는 건지 이걸 자꾸만 정말 정략적이라든가 정쟁적으로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기부금 문제도 그렇거든요. 이거 예. 저는 상당히 우수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좀 고소득자라든가 좀 여유 있는 사람이라든가 중산층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기부를 하면서 그것을 뭐 실업자라든가 영세 사업자에게 돌려준다 그러면은 이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완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주 뭐 노블레스 오블리주뿐만이 아니라 이런 해결책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빨리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면 이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갈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더욱 또 심해질 텐데 앞으로 실업자라든가 예. 이런 생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미래통합당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원 위원장이 이제는 좀 그런 태도 그만두고요. 예. 빨리 협력해서 빨리 통과시켜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5월 4일부터 빨리 지급하겠다 현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줘야죠. 이 문제를요. 그 김지원 위원장도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받아야겠지만은 한편으로 당정 간에 또 엇박자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100%냐, 결국은 70%냐 해서 그러니까 당정 기재부 간의 입장에서 도전이. 봤을 때는 이게 국가부채도 발행해야 되고 재정 건전성 문제가 있으니까 70%를 얘기한 것인데 그 부분은 국민 여론이 돌아가면서 100%를 하고 그 정세균 총리라든가 이쪽에서 중재안을 냈잖아요. 결국 기부금을 하자. 상당히 합리적인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뭐 예산을 틀어주고 있는 입장이니까 책임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거는 좀 더 범국가적 차원에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가 부채도 우리가 40%라 그러는데 OECD가 평균 110%예요. 미국은 200%가 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아마 기재부에서 한 거로 보여지고요. 이제 국가 부채 문제 갖고 이거 논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 교수님 뭐 시간 다 됐는데 그 얘기를 좀 덧붙여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기부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에게 다 주고 이제 한 30% 상위층은 좀 기부금으로 좀 되돌릴 수 있게 해서 국가 부담을 좀 덜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법에 대한 개정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본회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도 합의를 본다고 한다면 뭐 기부금 처리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게 이제 한 번도 우리가 한번 해보지도 않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물론 많이 지적은 있어요. 아니 세금은 고소득자가 제일 많이 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마저도 또 그 기부를 하라라고 하는 볼멘 소리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위기가 있을 때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제 도와서 국가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뭐 돈 많은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상속세 내주지 않게 하겠을 때 고소득자 아니다 우리는 상속세 내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 형태든 간에 여하튼 간에 국가의 부담을 최소한도 줄이면서 나름대로 이거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가져가줘야 되는데요. 다만 꼭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중요한 거를 할 때 처음부터 설계를 좀 정교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기재부 50%, 거기다 압박해서 70% 갔다가 선거 과정 속에 다시 100%로 갔다가 그다음에 또 기재부가 우리는 못 버틴다가 버티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정세균 총리 안이 이 기부금 형태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뭐 좋은 나름대로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혼란이 오고 있으니까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혼선이 온다고 한다는 것은 효과성에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좀 처음부터 좀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막판에 뭐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이 기구재정 명령권을 발동하기 전에 20대 국회가 마지막 남은 임기에 이 부분을 잘 매듭짓고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영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